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5페이지 펴보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상권 이론, 상호 입지론까지 했고요. 오늘은 공업 입지론입니다. 자, 공업 입지론이라는 거는 공장이 어디에 지어져야 가장 이익이 많이 남을까? 이게 공업 입지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윤이라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윤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업 입지론이라는 거는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윤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이윤이 커지죠? 수익이 커지든지 비용이 작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공업 입지론도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비용이 가장 작은 곳에 공장이 들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버는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 이게 베버의 주장이죠. 베버.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구 입장에서의 공장 입지일까요? 그렇죠. 공급자 입장이죠. 자, 앞으로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공급과 관계 있습니다. 비용이란 글자가 나오면 공급과 관계 있어요. 효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와 관계 있어요. 효용은 수요와 관계 있고 비용은 공급과 관계 있다. 자, 그러면요. 사실은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사실은. 자, 첫 번째. 그럼 베버는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럼 베버가 보는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또는 뭐 고려 항목이라 그래 볼게요. 고려 항목. 비용에는 원료비도 있고 수송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베버는 그 비용들 중에서 수송비, 인건비, 우리가 임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집적이익, 이 세 가지를 고려 대상으로 삼았어요.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 그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럼 이 수송비라는 거는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수송비도 커지겠죠. 이 당시는 그랬어요. 오늘날은 꼭 그렇진 않아요. 다이아몬드 무게는 작지만 수송비가 비쌀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송비는 무게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죠. 그래서 베버는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장의 최적 입지를 찾아가느냐? 공장의 최적 입지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맨 처음에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요.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나요? 찾아낼 수 있죠. 자, 제가 3월달 되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그 교재 보시면 206페이지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그림 같은 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 그림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이 그림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말로서 일단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공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일단 원료를 갖고 옵니다. 원료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럼 이 만든 제품을 어디다가 시장에다가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수송비라는 거는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가 있어요. 원료 수송비는 원료 산지에서 공장으로 가지고 오는 수송비. 제품 수송비는 뭡니까?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시장에 갖다 줄 때 드는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나요? 찾아내면 되지. 계산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찾아요. 그러면 제가 서가 있는 이곳이 수송비가 제일 작게 드는 곳이에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건비 최소 지점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제가 지금 서가 있는 이곳은 수송비 최소 지점이에요. 근데 인건비가 제일 싼 데는 아니야. 수송비가 제일 싼 데야. 그러면 보니까 저쪽이 TV 있는 저쯤이 인건비가 제일 싸. 저기가. 그럼 공장을 저리로 한번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을 저리로 옮기면 수송비는 어떻게 됩니까? 수송비는 늘어나겠죠. 왜? 여기가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여기를 떠나니까 수송비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수송비는 10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5원이 절감이 돼. 저기가 인건비가 싸니까 여기보다. 그럼 여기에서 저를 옮기면 수송비는 10원이 증가하는데 인건비는 5원이 절감이 돼. 그럼 여기를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안 옮기죠. 만약에 여기가 인건비는 20원이 절감이 되는데 수송비는 이를 옮김으로써 10원이 증가한다. 그럼 옮겨요, 안 옮겨요? 그럼 옮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처음에 수송비 최소 지점을 찾고 그리고 나서 인건비 최소 지점을 찾아가지고 두 개 비교를 해서 옮기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옮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최소 지점을 찾았더니 없다 만약에 또는 인건비 최소 지점 옮겼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고려하냐면 직접 이익이라는 걸 고려해요. 직접 이익이라는 거는 모여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절로 옮기면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있는 데 가면 전기요금도 좀 더 쌀 것 같고 도로도 좀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직접 이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모여 있으니까 좋은 이익.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절로 옮기면 비용은 늘어나죠. 수송비는 늘어나지만 만약에 직접 이익이 더 크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옮긴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옮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부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를 가장 중요시했다고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리고 공장의 최적 입지를 찾아가는 순서 아셔야 돼요. 수송비, 인건비, 직접이익. 이 순서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송비와 인건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 지점. 하지만 직접 이익이기 때문에 뭡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뜻이 뭐예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 뜻. 공장의 최적 입지는 비용이 가장 작은 곳에 공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네. 배부는 어떤 거를 고려했다고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 그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시했다? 수송비. 그럼 공장의 최적 입지를 찾는 순서가 수송비 최소 지점, 인건비 최소 지점, 집적이. 그렇죠. 요 순서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 4개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자, 이제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급자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배부의 단점은 뭐냐면 수요를 무시한 거예요. 수요를 고려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를 고려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게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누가 이론을 먼저 발표했습니까? 베버. 베버가 훨씬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얘는 잘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자,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아까 베버는 비용이 가장 작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레시는 수요가 최대인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둔 사람이에요. 여기. 수익. 그러니까 레시는 뭐냐면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아니라. 그래서 레시는 시장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둔 사람이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 가장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은. 그리고 레시는 수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가정합니다. 택배비 본인 부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맞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져요. 그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그래서 베버는 수요량은 거리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요 말이 일단 중요해요. 시장의 확대 가능성, 수요가 즉 판매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들어서야 된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일단 요거는. 그래서 공업입지론 베버와 레시가 있는데 베버는 최소 비용, 레시는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네, 요 두 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세요. 거기 207페이지. 거기 보시면 공업지의 입지 선정해가지고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 있죠? 이 부분 조금 시험에 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이게? 이 의미는, 제가 뭐,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적는 게 아니고 좀 눈에 띄게 하려고요. 네. 원료 산지 가까이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죠. 원료 나는 곳 가까이에 공장을 지어라를 원료 지향형 산업. 그럼 시장 지향형 산업은요? 시장 가까운 곳에, 네, 시장 가까이 공장이 입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는데,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은 원료 산지 가까이 있고, 어떤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들은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베버가 주장한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베버는 수송비를 중요시했거든. 베버는. 그럼 수송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수송비가 있고 제품 수송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면 공장은 어디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원료 산지 가까이. 그렇죠.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면 시장 가까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즉 원료 수송비가 제품 수송비보다 많이 들면 원료 지향형이고, 당연하죠, 그죠? 만약 원료 수송비보다 제품 수송비가 더 많이 들면 시장 지향형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떨 때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들까요? 거리가 멀면 당연히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가까이 가라 그랬잖아요. 또요, 아까 제가 무게와 비례한다고 그랬죠. 결국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는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무겁다는 뜻 아닙니까? 맞아요? 이 뜻이죠. 원료 무게보다
제품 무게가 더 무겁다는 뜻이죠. 자, 우리 시험에서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무겁다.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 가볍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원료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원료 지수. 원료 지수는 참고로 원료 지수는요. 제품 무게분의 제품 중량이라고도 그러죠. 원료 무게예요. 이게 원료 지수예요. 그 원료 지수가 원료가 더 무거워. 그 말은 1보다 더 크겠죠. 원료 지수가 1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더 크다. 그리고 원료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를 입지 중량이라 그래요. 입지 중량은 2보다 더 크다. 2보다 더 크다. 우리가 원료가 제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원료가 10kg이고 제품이 5kg야. 원료 10kg를 집어넣었더니 제품이 5kg가 나왔어요. 이런 산업을 뭐라 그러냐면 중량 감소 산업이라 그래요. 중량이 줄어들었죠? 네, 오케이.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세 마디는 전부 다 뭐가 더 무겁다는 뜻입니까?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지향형이다? 네네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요거 말이 이거거든, 결국은. 특히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중량 감소 산업일 때는 무슨 지향형이다? 원료 지향형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원료 중에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편제 원료 또는 국지 원료. 그거는 뭐냐면 다른 데서는 안 나고 특정 장소에서만 나는 원료야. 그걸 편제 원료, 국지 원료라 그래.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은 원료가 석회석이거든요. 이 석회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지 않고 동해안 일대에서 많이 나요. 영월, 태백, 삼척. 그러면 시멘트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 그래, 거기 있어야지. 전라도에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원료가 나는 그곳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편제 원료 아시겠죠? 거기 있으면 원료가 나니까 공장 거기 지어야지. 그래서 편제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 또는 편제 원료와 똑같은 말이 국지 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공장들은 당연히 이제 무슨 지향형이 된다? 원료 지향형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한 개만 더 해봅시다. 원료의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제품하고 제품이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거하고 어떨 때 원료 지향형 해야 될까요? 그거 어려운 내용 헷갈려 하신 분들 많은데 잘하셨어요. 원료 부패가 쉬운 경우. 그 원료가 빨리 부패가 되니까 공장으로 빨리 갖고 와야 되겠죠? 맞아요? 네 가지. 원료 지향형. 그럼 시장 지향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지 뭐 얘하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 중량 감소의 반대말은 중량 증가 산업. 그리고 편제 원료, 국제 원료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 보편 원료라 그래요. 보편 원료 또는 일반 원료. 자, 네 번째, 제품의 부패가 쉬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장 지향형 산업이 되겠습니다. 중량 증가 산업이 어떤 대표적인 뭐가 있나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생수 공장이죠. 자, 생수 공장의 원료는 뭡니까? 물이죠. 근데 물을 팔려면은 용기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이 더 무겁죠. 원료보다.
맞아요? 술 공장, 뭐냐, 술 공장도 원료가 물이거든. 근데 그 병에 담아야 되니까 제품이 더 무겁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수 공장, 주류 공장. 이런 경우는 도시 가까이 있죠, 보통. 그리고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시장 지향형이라는 건 결국 원료가 중요한 거예요, 제품이 중요한 거예요. 제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중간재, 반제품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지향형이에요. 중간재, 반제품은 뭐냐면요, 조금만 있으면 최종 제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형에 눈알만 붙이면 인형이 돼. 눈알만 없는 상태야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중간재, 반제품이에요. 그게 곧 제품으로 될 애들이니까 인형 눈알만 붙이는 공장은 어디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시장 가까이 있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재, 반제품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지향이라고요? 시장 지향이에요. 자, 그래서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8페이지에 길잡이 문제 1번에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그 보니까 1번에 중간재나 완제품 이런 말 나오죠? 그럼 무슨 지향형이라고요? 그렇지. 딱 이런 글자 나오면 시장 지향 이렇게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곧 됐고요. 208페이지 그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집적 지향형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집적 지향형도 별표 하나 하세요. 이거 중요하고요. 집적 지향형도 아셔야 돼요. 집적 지향이 뭘까요, 이제? 집적 지향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집적의 뜻이 뭐예요? 모이는 거. 지향이라는 거는 추구한다는 뜻이죠. 지양은 안 하겠다는 뜻이고, 지향은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집적 지향이라는 거는 모이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모여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줄지세요. 여기 보시면 기술 연관성이 큰 계열화된 산업 줄칩니다. 자, 이러한 산업들은 말 그대로 기술 연관성이 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해봅시다.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주 크지. 그런 애들은 옆에 붙어 있어야지. 만약에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그럼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엔진을 딱 장착을 하는데 시동을 걸어봤더니 엔진이 안 돌아가. 그럼 엔진 만드는 데다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연락해가지고 야, 담당자분 좀 와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오는데 4시간 걸려. 그럼 안 되겠죠? 그럼 4시간 만에 왔어. 해보니까 돼. 잘 되네요. 갔어요. 가고 나니 또 안 돼. 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모여 있어야 돼. 그런 걸 계열화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을 계열화 산업이라고 그래. 이 계열화 산업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에요. 울산 같은 경우는 계열화 산업 모여 있잖아. 그죠? 네. 조선도 보면 배머리 만드는 회사, 꼬리 만드는 회사 다 있거든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집적 지향 알아두세요. 기술 연관성이 큰 계열화 산업 그러면 집적 지향입니다. 노동 지향형은 뭘까요? 노동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공장이 들어서야 돼? 사막 한가운데 사람이 많은 데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싼 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걸 뭐라 그런다? 노동 지향형. 대표적인 게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에요. 4번에 중간 지점 지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중간쯤에 공장을 지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중간 지점은 원료 산지와 시장 중간쯤에 공장을 지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간이라는 거는 딱 중간이 아니고요. 거리장 중간이 아니고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곳이에요. 거기 보니까 둘째 줄에 수송수단을 바꾸어 보이세요? 수송수단이 바뀌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울산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울산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출할 때는 제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료는 뭐 포항이나 이런 데서 포천에서 이렇게 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철 같은 거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료를 싣고 올 때는 육상으로 와. 울산에 올 때. 근데 만들어가지고 제품으로 나갈 때는 뭐로 나가요? 배로 나가죠. 운송수단이 바뀌고 있죠. 이런 지점을 적환지점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적지점, 적환지점이라고 있나요? 거기에 공장이 들어선다. 왜? 수송비가 절감되거든. 거기 들었으면. 그걸 무슨 지향이라 그런다고요? 네. 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공부하면 좀 편해요. 중간지점 지향은 적환지점에 공장이 들어서는 거다. 그럼 적환지점이 어딘데? 수송수단이 바뀌는 거.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넘깁니다. 자, 공업 입지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 다음에 3월달 이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론 볼게요. 네, 교재 222페이지입니다. 한 4문제 출제가 됩니다. 네, 정책론에서. 자, 우리 교재 보시면요. 222페이지에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라는 게 나오죠. 네.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 뭡니까? 이런 건 잘 안 내지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악화 성향. 악화 성향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화 성향이 뭡니까? 네. 점점 더 나빠지는 거. 네. 병세가 악화되셨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악화 성향이란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악화 성향이에요. 부동산 문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첫 시간에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거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학문이거든. 그럼 부동산 문제는 뭐냐면 인간과 부동산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말아두세요. 부동산 문제란 그 뒤에 위에 보시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이걸 부동산 문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 첫 번째가 악화 성향이라는 거예요. 악화 성향.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진다. 자, 2번에 비가역성입니다. 이 비가역성 별표하세요. 전에 우리 뭐 북한하고 핵무기 뭐 할 때 불가역적인, 비가역적인 이런 말 하잖아요. 회복할 수 없는 이 뜻이거든. 비가역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가역성은 뭐냐면, 자, 부동산 문제가 한번 발생했어. 그래서 나빠졌어요. 그럼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비가역성. 네. 예전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가역성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 옆에다가 비가역성 옆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럼 비가역성이라는 거는 한번 잘못돼 버리면 원래대로 돌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한다든지 부동산 정책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 네. 맞아요? 네. 신중한 의사결정 옆에 적어두세요. 신중한 의사결정. 그래서 비가역성은 신중한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 신중하게 의사결정한다는 거는 부동산을 우리가 이용하고 개발할 때 단기적인 짧은 안목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관점 이런 말 적어둡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전에 장기라는 말이 나오면 영속성하고도 관계 있다고 그랬지. 비가역성하고도 관계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 신중한 의사결정, 비가역성과 관계 있습니다. 영속성하고도 관계가 있지 사실은. 그것도 다 알아주시고요. 3번에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부동산 문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지속된다 이 말이야. 점점 나빠지는 건 악화되는 거고 지속되는 건 지속성.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4번
해결 수단의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양성 동그라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 왜냐하면 고민도 5번 보세요. 복합성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합적이다. 여러 가지 분야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해결 수단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양해야지. 문제가 복합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 수단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비가역성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가고는 3월달에 하겠습니다. 넘깁니다. 쭉 넘기세요. 나머지는 3월달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게 안 중요해요. 자, 이제 22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제가 전에 부동산학 개론 첫 시간에 경제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공적 주체. 그죠? 네네, 그렇죠. 사적 주체. 공적 주체가 정부, 지자체, 공사였잖아요. 대표적인 게 정부죠. 정부, 지자체, 공사 이런 거예요. 사적 주체가 개인, 기업, 조합이었잖아요. 그걸 제가 민간이라고도 그랬고 이거를 시장이라고 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는 크게 정부와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시장이 민간이야. 시장이 민간이라고. 그럼 이 시장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 시장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장의 가장 본연적인 기능이에요. 정부는 자원을 배분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 자본주의 시대,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정부는 치안, 국방 이런 것만 담당했다고요. 그 야경 국가라 그래. 야경 국가. 도둑만 잡아주는 거야. 그럼 모든 경제활동이나 자원의 배분은 어디서 다 한다? 시장에서.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장은 그냥 일을 하고 정부는 자기를 하는 거였어요. 초기 자본주의는. 그런데 시장이 제 역할을 잘 못하더라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정부가 시장 일에 개입을 해요. 똑바로 못하니까.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뭐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과정에서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며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정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오른쪽에 그럼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이게 한 번씩 시험에 나오죠.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를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근거라고 해도 됩니까? 네. 네, 같은 말입니다. 명분이라고 해도 되고 근거라고 해도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못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렇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이 말이나 이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그러거든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어떻게 된다? 시장에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제가 이렇게 왜 자꾸 똑같은 말을 자꾸 정리하면 시험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 잘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안 되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시장이 실패하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됐나요? 그리고 전에 제가 잠시 얼핏 시장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아무리 발휘를 하더라도 소득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소득층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런 저소득층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를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저소득층과 관계 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시장에 개입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보시면 229페이지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해가지고 이 양갈 1번에 정치적 기능 해가지고 사회적 목표 달성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정치적 기능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뭐 경제적 기능이라고도 그래요. 시험에서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요 말을 씁니다. 정치적 기능이니 경제적 기능이니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정치적 기능을 정책적 기능이라고도 그래요. 정치적 기능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해놓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전부 거기 저소득층과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불량주택 개선, 그리고 주거복지, 누진세, 소득 재분배, 사회목표 달성과 관계 있어요. 네. 거기 보시면 먼저 불량주택 개선 있나요? 네. 줄 하나 치세요. 불량주택 개선은 시장 실패와 관계 없다고 그랬죠 제가? 네.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때문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이거는 경제적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 기능에 들어가요. 사회목표 달성과 관계 있어요. 자, 경제적 기능,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 보니 2번에 거기 외부 효과 3번이에요. 외부 효과 제거 보이세요? 외부 효과 제거, 지역 지구제 실시 이런 것들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줄만 일단 치세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이 두 가지 아셔야 된다. 자, 230페이지 이제 시장 실패인데요.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